네, 오랜만에 진행하는 2주 간격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직문수고요.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가 조금 진짜입니다. 조금 진짜라는 건 어떤 센스냐면, 이제 좀 관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오늘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여러 관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각자가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고요.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 얘기들을 좀 듣고 시작하긴 할 건데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노트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출발을 했냐면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를 했다 요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직문수가 흘러온 그림들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얘기부터 출발했냐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출발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한번 라이브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연수랑 정수를 저희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자연수랑 정수를 저희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다들 괜찮으시면 다시 요청드립니다. 어떤 불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면 카메라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연수랑 정수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수랑 유리수 간에도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연수랑 정수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덧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덧셈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잘 동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군이라고 단지 불렀을 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반면에 자연수는 덧셈이랑 잘 호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0도 없고 마이너스 A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저희가 정수랑 유리수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기 시작했냐면 곱셈이라는 연산을 도입하면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동의하시나요? 곱셈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수는 A분의 1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에서 어떤 개념을 받아들였냐면 연산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저희가 관점을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 그것들이 있다. 그냥 정수에는 덧셈이 정의가 되고 유리수에는 곱셈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서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집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뭔가 좀 구분하고자 하는 정서에서 바라보니까 연산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방편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저희가 파고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1대1 대응 이런 말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무한이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인간이 사실은 사유해내지 못하는 측면들을 저희가 공리화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무한 집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서 참 애매하기 그지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슬쩍 섞여 있어요. 오늘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하나는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걸 도입한 시점이 있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연산이라는 걸 도입한 시점이 있고 도입하지 않은 시점 두 가지에 있어가지고 렌즈가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산을 도입했다라는 말을 군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로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 괜찮으세요? 이제 지금 다 복습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얘기하기 전에 각자한테 어떤 관점들을 듣고 시작을 할 건데요. 평소처럼 그러기 위해서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하기 위해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관점이 왜 말이 되느냐? 저희는 수학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수학을 얘기하면 다른 어떤 학문들과 구분되어지는 점은 산수예요. 저희가 산수라는 단어를 수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저희는 수를 그냥 단순히 카운팅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연산이라는 것들을 수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상정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 다 그 얘기는 하죠. 수학은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산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그럼에도 하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지수함수라는 걸 저희가 들여다봤어요. A의 X승. 그래서 A의 X 플러스 Y승이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대 때부터 친숙하게 봐온 법칙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어떤 생뚱맞은 생각들을 했었냐면 덧셈이랑 곱셈을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가 애매하다는 이상한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이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집합과 집합 간에 덧셈을 곱셈으로 옮겨주는 방식이 지수함수고 그걸 반대로 해주는 게 로그함수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구조가 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냥 정수에 대해서는 덧셈, 유리수에 대해서는 곱셈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 진짜로 다르게 보는 게 맞아? 라는
오히려 굉장히 엄한 상상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런 상상이 가능해진 이유는 저희가 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걸 도입했냐면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도 이거 숫자의 연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함수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정의역 있고 공역 있고 대응시켜주는 그런 거였는데 물론 함수의 엄밀한 정의는 분명히 집합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이게 두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연산처럼 군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님? 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관점을 한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저희가 구분하는 과정에서 덧셈, 곱셈이라는 연산을 토대로 군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자연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파고드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덧셈과 곱셈도 사실 진짜로 다르게 보아야 되는 게 맞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슬랙에 좀 나오고 있죠. 행렬에 대해서 곱셈을 이거 진짜로 곱셈으로 보는 게 맞아라는 오히려 그 관점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뭔 헛소리야 하는데 좀 오히려 관점이 생기니까 갸웃하는 정서가 생기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 합성마저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어떤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관점들을 취하면서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었던 이유는 항등함수나 역함수나 이런 것들도 연산의 입장에서 보면 군의 구조에서 그럴싸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 렌즈에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대화를 했었냐면 행렬의 곱셈이라는 것은 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선형함수를 행렬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행렬의 곱셈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두 선형함수의 합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라는 이상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의 관점을 도입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행렬을 왜 이렇게 곱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각 행렬을 선형함수로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면 선형함수의 합성을 정확하게 쓰면 행렬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는 어떤 취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가 전혀 아니고 어떤 관점의 전환을 좀 스스로 좀 느끼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렌즈를 투영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아? 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사실 그 생각 드는 거죠. 다른 렌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만 있다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므로 군이 킹왕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개념, 어떤 렌즈를 들이밀고 나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대상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대상들 각각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보는 렌즈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 렌즈는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렌즈를 가지고 이 대상과 다른 대상들을 아우르는 어떤 시야들을 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렌즈들을 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오늘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어느 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냐면 연산만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아닌가요? 저희는 연산이라는 개념이 잘 정의가 된다면이라는 말을 군의 구조에서 본다면이라고 치환했을 뿐이고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게까지 보고 나니까 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똑같은 대상을 이제 동시에 다른 관점을 섞어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까지 불편하게 안 받아들이셨다면 어떤 거가 있냐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요. 특히나 2학기 때인지 1학기 때인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다 익숙하시고 아마 쓰실 줄도 아실 거예요. y는 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어떤 분들은 어떤 심화과정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2차 곡선 같은 것도 다 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발한 거는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정말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뭔가 기하학적인 대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겠냐면 똑같은 대상인데 두 가지 다른 관점과 렌즈를 동시에 투여해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y는 x 플러스 b라고 할 때 정말로 그거를 정말로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시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나는 적어도 내가 지금 이걸 어느 관점에서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이걸 방정식으로 봤다가 언제는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렌즈의 어떤 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인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센스냐면 내가 지금 보는 대상을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냐. 오늘 하려는 얘기는 주제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관찰을 하더라도 똑같은 관찰도 내가 렌즈를 뭘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내놓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어떤 공리를 가지고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가 아닌 이치인 거가, 공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뭐를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른 논리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리의 어떤 취지라는 거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말장난이 안 되게 하려면 똑같은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는 시야들은 우리는 다 달라요. 그냥 단적인 예를 몇 가지 그냥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들이 그 어떤 이제 그 결혼 시장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이성이라고 뭐 남자 A가 있고 어떤 요새 이제 그 나는 솔로 보니까 그 나는 솔로 이제 그 후기 편 보니까 그 짝에 나오셨던 10년 전의 남자분들이나 옥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의 남자들과 지금 어떤 그 핫한 어떤 여성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각자의 평가가 다 달라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그걸 가지고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점수를 깎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행동인데. 근데 좀만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평가할 때 그 상대방이 같은 액션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똑같이 평가를 할까요?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사실 모를 일이죠. 근데 이게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렌즈를 뭘로 끼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어떤 이제 그냥 있다 이런 정서가 아니라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관점의 전환을 사실은 좀, 좀 선형대 수학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하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얘기를 가져갈 거냐면 점진적으로는 수학이니까 결국에는 뭐만 할 줄 알면 되는 게 맞아요. 사칙연산만 하면 할 줄 알면 되는 게 맞기는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사칙연산을 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렌즈들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보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아,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알려져 있는 관점들을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만의 각자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국은 뭐예요? 내 관점은 그냥 내 쪼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단지 내 쪼대로 보되 그거의 보편성을 어떤 호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제 객관성과 어떤 설득력을 담보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내 방식대로 보겠다라는 어떤 욕망 가운데 고해기들을 해나가는 게 지금의 목적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어떤 최고봉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만이에요. 리만은 본인 보고 싶은 쪼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승이었던 가우스가 내가 미래 세대의 수학을 보고 죽는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후반부로 가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하학에 대한 얘기들의 어떤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 출발점에서 저희가 이 얘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좀 서론이었고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어떤 드린 오버뷰를 포함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듣고 얘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테너지기 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수학적 대상을 내 쪼대로 본다. 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 의미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이기도 하고.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입시 수학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답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정답을 딱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그런 결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어 문제를 풀면은 분명 나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게 답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결이 있잖아요. 국어는 아무래도.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걸 안 느낄 수 있고 이제 분명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좀 잘 맞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채널지기님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것처럼 이제 수학도 내 관점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 기존의 수학자들이 이제 밟아 놓은 그런 선례들을 쭉 따라가면은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리만이 이제 그런 내조대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는 근해 공식의 존재성이라는 화두를 저희가 직문수 두 번째 시간부터 꺼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수학적인 명제가 뭔지는 명확해요. 오차 이상의 근해 공식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유한번의 사칙연산을 가지고 그 어떤 그 개수들, 코이피션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근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 굉장히 생뚱맞게 이 순간도 느끼시길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분들께 드린 거는 생뚱맞게 갈로아랑 아벨은 군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뭔 상관이? 쉽잖아요. 이게 차포를 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근거로 실제로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소위 어떤 수능에서 어떤 한 문제를 그래도 몇 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통 수학에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어느 정서를 가질 때가 많냐면 인간이 아직 뭔가 패러다임상 인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거의 어떤 일례가 어떤 그 힐베르트의 밀레니엄 난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제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것들을 못 푸는 거 이면에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 자체를 아직 잘 모른다라고 보는 면이 큰 거예요. 그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풀리는 건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문제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자체를 아직 잘 모르거나.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지를 가르쳐 주는 면들이 큰데 갈루아랑 아벨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군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리만의 쪼대로 생각하는 방식은 저희가 리만에 대해서 들어본 게 참 많아요. 리만 적분, 미적분학에서는요. 그리고 리만 가설, 그건 정수론이고요. 그리고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복수 해석학이라는 굉장히 또 엉뚱하게 그지없는 거고, 그리고 리만은 기하학도 만들어서 리만 기하학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고요.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인 리만 기하학을 토대로 해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대해서 갈루아랑 아벨이 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을 했다. 이것과 리만이 정확하게는 그 행성의 그 이제 궤적을 기술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기하학과 수론과 적분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다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특정 렌즈를 장착하고 보면 저희가 지금 공감하는 렌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수의 합성은 숫자의 연산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때까지 직문수 얘기를 들으신 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공감하시죠. 선형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셈에 대응이 돼요. 뭐 오케이. 근데 직문수를 안 듣고 이 얘기를 해서 뭔 소리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렌즈들을 장착하는 여하에 따라서 보는 거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관점들이 객관적으로 놓여져 있는 체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성과 중요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는 정서인 거지만 그것들만 배우면 된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매개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또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면 또 듣고요. 네, 이준수 선생님. 네, 혹시 들리시나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내 쪼대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쪼대로 보려면은 나만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인데, 그럼 나만의 관점을 보아서, 근데 결국에 그거를 이제 내 관점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뭔가 좀 증명하기가 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제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질문인데요. 그 이게 어떤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냐면 음, 저희가 입시 때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잘 푼다는 건 어느 개념이냐면 주어진 단위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풀리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의 설계가 몇 분 안에 풀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 반면에 보통 그 수학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은 수학자 한 명이 일평생 덤벼들어도 못 풀 만한 그런 문제들을 상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례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45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수능에서 그런 문제 푸는 거랑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분들이 무슨 평생 동안 수학 문제 풀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약간 이런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관점을 5분 안에 얻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 나한테 어떤 관점들이 중요하다면
그 관점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어떤 시간이 들어가면 그걸 고민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어떤 말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통 수학자들은 한 문제를 풀 때 보통 짧으면 몇 개월이 걸리고요. 보통 한 10년 잡는 것 같아요. 몇 개월에서 10년 단위로 한 문제를 푼다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네, 저 하나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 그 사람들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체로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건만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렌즈가 각자의 삶에 어떠한 필요한 렌즈를 선택하거나 언제든 꼈다 뺐다를 하거나 뭐 어쩌면 렌즈를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채널지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물론 그 믿음 하에서 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 가능한지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어, 그러니까 수학을 완벽하게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의 렌즈들을 선택하거나 조금 나만의 렌즈로 만드는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 질문이 좀 이상한데 뭔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역시 질문 자체도 결이 섞여 있고 저도 답변의 결을 좀 약간 흐릿하게 여러 결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학자로서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를 배제하는 관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수학의 발전은 천재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누가 발전시키면 되냐면요. 리만과 가우스 같은 사람들이 하면 돼요. 나머지 떨거지들은 필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떨거지들은 그냥 그들의 그냥 뒷공문만 쫓아가도 다행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저희가 10대 때 소위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애쓰고 모든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애쓰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가 물론 그중에서 되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생각의 그 과정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양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어떤 대학이나 어떤 교수나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생각의 방식들의 어떤 훈련과 그리고 그 소중함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죠. 예컨대 여기에서 정말로 다양한 커리어들을 갖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의사 커리어이신 분도 있잖아요. 정말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저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한테 저는 제 돈을 내면서 진료를 받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 배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백과사전 외우듯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 라이센스를 통과했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그런 점에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그 방식 자체, 그리고 이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진들과 천재들이 물려놓은 생각의 방식들을 배우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때까지 채널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 잘 들어보시면 저는 어떤 식으로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냐면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라는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밑조대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계속 얘기해요. 어떤 범위와 어떤 양과 어떤 질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인생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들은 그냥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그 슬랙에서 그 수학을 공부하면 뭔가를 뭘 해야 될지 명확해질 거라고 믿으셨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저는 그게 각자 인간의 삶이라고 저는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당연히 내일 일을 모르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걸 기대하느냐. 저는 그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어떤 그 제가 제도권에서 그래도 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전하는 수학들이 그 제도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수들과는 맞닿아 있다고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관점이 맞다가 아니라 제가 배운 수학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선진들로부터 배운 엘리트주의들로부터를 포함해가지고 그 어떤 대단한 어떤 천재들과 엘리트로 배운 것들의 어떤 라인에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어떤 그 과정들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제가 정의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되게 많이 흔들려요. 이 짓거리가 맞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그, 그 어떤 제 활동을 비판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역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채널에서 버는 거 여름에 2달 벌면 그게 더 벌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지금 채널 할 때 보통 새벽 3, 4시에 깨요. 새벽 5시에 요새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 그거 365일 중에 360건 3일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말에 채널 프로그램이 지금 1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쵸? 그거 하는 거랑 만약 여러분들랑 여름에 2달 두 과목 가르쳐가지고 버는 돈이랑 비슷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라는 고민을 저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애매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막 어떤 나는 이런 활동을 해야만 해.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렬한 의지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틀리면 접어버릴 거예요. 아씨, 내가 지금 짱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힘들게 버텨내가고 있다. 약간 그 정도가 좀 맞는 정서이고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제가 고집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걸 하는 의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호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왜 영어에 보면은 아포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딱 맞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던 그 수학 관련된 말 중에서, 아포리즘은 저는 양날의 검이 있어서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에 대한 아포리즘 중에서 최근에 들었던 게, 수학은 서로 다른 것에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푸엔카레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푸엔카레가 어디서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인터뷰 또 PDF가 있어가지고 또 읽어보고 좀 재밌게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직문수 흘러온 거를 보면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달랐던 게 사실은 관점을 바꾸면은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네. 약간 그런 관점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해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저는 수학이 그- 그냥 뭐 저는 수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수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퀀텀 점프를 일으키면서 발전하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뭔가 기존에 없던 세계를 창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복소수,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존재한다고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라던가, 아니면 리만이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세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기존에 없던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수학이 이렇게 사슬처럼 묶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슬들끼리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슬들끼리는 그냥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어떤 의미로든 간에 연결이 되는 그 순간에 또 수학이 큰 발전을 이루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문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또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관점들을 만들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예전 1기, 2기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긴 했지만 전부 다 보지는 못했고 지금 한동안 못 보다가 지금 9강, 10강 정도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뒷부분 아예 무슨 얘기가 나온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리고 슬랙에서도 채널지기님께서 써주셨듯이 이게 공리에서 시작해서 기하까지 갔다가 다시 공리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좀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뭔가 약간 손톱만큼 수학 공부를 좀 해온 입장으로서 나름 그래도 뽕을 좀 맞아가지고 그 강상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푸엔칼의 그 영상 봤었는데 그 부분 캡처해뒀었고요. 그리고 어,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내면적인 만족감은 정말 큰데 약간 여유가 없을 때는 이거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약간 집중도 잘 안 되고 약간 쓸모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은 좀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재미를 못 느낄까 봐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정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지하신 것 같으니 제가 어떤 그래도 레코드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하신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역시 그 천재가 아닌 천재가 아닌 일단 그 리만과 가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떨거지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어떤 수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주변의 네이버들도 다 한결같이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수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계속 이 짓거리 계속 해도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하는데요. 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참 애매해요. 잘 모른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각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도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수학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주변의 네이버들도 일단은 저는 한 명 정도 본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반드시 수학을 해야 돼. 한 명 아니고 좀 있긴 하네요. 솔직히 좀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속생각은 모르죠. 근데 저는 적어도 어떤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데 좀 어떤 정서가 좀 실질적으로 가까운 것 같냐면 별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기회들도 있는데 수학자로 결국 남는 경우들은 본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센스가 물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그게 불안정하고 애매한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어떤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근데 그 순간들에 별로 그래도 그냥 계속 한다 약간 이런 정서들이 제가 보았던 수학자들의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꾼 증후군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고 무기력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때로는 도망도 정말로 갑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별로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해본 도둑질 이거밖에 없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크고요. 여러 실질적인 이유들이 더 큰 거가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레코드 보시겠죠? 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유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요철입니다. 네, 오늘 일하다가 라디오로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까 어느 분이 진짜 남현우 선생님이 질문하신 게 좀 이렇게 거기에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서 코멘트를 남기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수학의 즐거움 선생님 몇 분이랑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수학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도구로서의 수학으로 접근을 하는 그 일반인인데 이게 자기 관점을 갖는 게 벡터랑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결국은 시점과 종점만 정해지면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각자의 목으로 정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관련돼서 용역받은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처리하고 막 데이터 클렌징하고 이런 거 할 때 진짜 그냥 노가다로 했는데 요즘은 선형대수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풀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예쁜 행렬의 형태로 나중에 그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가 항상 바뀌겠지만 지금의 그 시점과 앞으로의 종점을 생각하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든 선생님. 어,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음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 하여튼 다 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양과 공간과 연산과를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 기수에 참여했을 때에는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다뤘을 때
양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는데 지난번에 참여하면서 아, 양이 등장을 안 했는데도 되게 다채로운 얘기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공간에 대한 분류와 그거를 재고 거기서 연산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흐릿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질 거라고 약간 신앙 가깝게 믿으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기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하학의 정의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한자어로서 how much 얼마냐가 한자로 번역한 게 기하입니다. 그래서 양을 얘기하는 수학 전체를 통칭해서 기하라고 보는 것이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는 맞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무슨 이런 도형들에 대한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수를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들의 이면에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직문수 라인에서는 결국 공리로 연결되어지는 선은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와 그리고 그 삼각형의 내각계합 이런 어떤 양적으로 했던 얘기들 자체가 사실은 공리하에서 어떤 양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그 공리라는 거가 정해지도록 하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지는 저희가 평면 위에서 저희가 지금 보기 시작하는 선형대 수학에서 벡터 공간 위에서 삼각형을 보면 내각하면 180도가 되지만 만약에 세 점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 평면이 아니라면 이게 사실은 공리에 해당하는 영역인 겁니다. 내가 그 세 점을 넣어야 되는 공간이 평면이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는 달라질 텐데 가우스와 리만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해놓은 거는 그거를 정말로 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재고 있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게 정확하게 180으로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리만은 한 수를 더 떠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엄한 이상한 생각을 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쓸데없는 짓거리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사람들이 남기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얘기들은 직문 수반부에 굉장히 자세히 또 얘기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약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듣겠습니다. 자, 더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노트를 좀 보겠냐면 제가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분기하는 얘기들만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연산의 관점에서만 보이냐가 제가 지금부터 노트를 같이 읽어 나가려는 생각의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직문수 얘기를 시작한 이래로 공리 다음에는 전부 다 연산의 관점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해왔어요. 동의하시죠? 연산의 관점을 도입한다는 게 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합법칙과 항등원과 여건에 대한 이야기. 이건 다 연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산의 관점에서 함수의 합성을 바라보자. 연산의 입장에서 선형함수의 합성을 바라보는 게 행렬 간의 고배에 대응된다. 다 연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라인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얘기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봐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논리적으로 맞고 기고 이게 아니라 불만이란 정서에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요. 자, 한번 제가 노트를 공유를 해볼게요. 자, 그럼 노트를 일단 공유를 하면 일단 저희가 연산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선형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선형대 수학 레벨에서는 하나가 덧셈이고요. 다른 하나가 스칼라 곱을 지칭해요. 이것들을 엄밀하게 다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면 팟캐스트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 하진 않을게요. 저희가 적어도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어떤 함수를 저희가 선형함수라고 하냐면 이 선형연산 두 가지를 보존해주는 함수를 저희가 선형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선형함수가 정확하게 이거랑 아주 정확하게 대응이 결과적으로는 되어져요. 이거를 그냥 엄밀하게 쓴 게 연산을 기준으로 쓰면 연산을 보존해주면 그게 선형함수라고 부르면 된다. 영어로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호칭을 하죠. 뭐 좋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하는 가운데 이 얘기들을 보시기 원하냐면 내가 과연 이 얘기들을 듣는 게 하는 게 보는 게 연산을 기준으로 보는 거가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지금 첫 페이지는 제가 말 그대로 연산을 기준으로만 모든 얘기들을 다 한 거죠. 여기까지는 만약에 특별한 말씀들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노트를 계속 읽어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혹시 코멘트나 어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어떤 나서셔서 얘기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R2라는 공간, 그 X, Y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하면
제가 일부러 좀 불필요한 분들의 음속을 했습니다. R2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벡터 간의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선형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을 적는 건데 실제로 행렬곱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 즉 선형함수에 대응되는 어떤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2 곱하기 2 행렬이 존재한다. 이것도 다 연산의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필요하면 헤아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좀 스킵하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지금 참고들을 토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들은 다 군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합 법칙, 즉 합성의 순서에 상관이 없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똑같아야 되고, 상등원, 합성을 해주더라도 바꾸지 않는 원소가 존재해야 되고, 여권 뭐 이런 것도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함수가 여건이 존재하려면 전담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도 직문수 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것도 무슨 뭐 선택 공리라는 걸 필요로 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것들도 연산의 기준에서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불편한지 아닌지 각자의 어떤 기준과 입맛과 생각을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마법이라고 제가 과거의 노트에 적어놨던 거는 어떤 거냐면, 선형함수들이 만들어낸 행렬들의 곱셈과 선형함수들 간의 합성이 같은 거를 실제로 확인했던 것은, 이것들을 실제로 확인했던 거는 어느 센스에서 확인했던 거냐면 정말로 연산해라는 관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곱이라고 하는 걸 정당화했던 방식 자체는 그냥 함수 간의 합성도 연산처럼 보고 행렬의 곱셈도 연산처럼 본 거에서 그게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별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해석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연산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일부러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나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타당하냐라는 주관적인 감상을 깔고서 저는 지금 어떤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일단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합법칙 성립해야 되고요. 뭐 그렇죠. 군의 관점에서 보면 결합법칙 돼야 되는데 우리 된다는 건 사실 알고 있고요. 상등행렬 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행렬도 정의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행렬,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저는 100% 전부 다 형태들을 사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필요하면 이 지금 수식으로부터 정말로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유도까지 다 적어놨어요. 진짜로. 그냥 이거 진짜 무식하게 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수식 놓고 A, B, C, D로 적혀 있는 행렬에다가 이 X가 이거를 만족한다고 하고 진짜로 연산을 가지고 풀면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거. 뭐 할 말 없죠. 풀면 나온다는 거니까. 보통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 뭐 리서치 톡이나 이런 거 하면 그냥 알제브라를 가지고 해보면 된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연산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어떤 정서를 좀 공감했으면 좋겠냐면요.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당위는 없는 거지만 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쩌라고. 혹시 여기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아름답네라는 생각하시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있어요? 그냥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군의 관점에서 행렬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역행렬이 정의가 되는 방식을 가지고 풀면 저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면 그렇구나 이거지. 너무 아름답다.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그냥 뭐 되겠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별로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정서에서는 뭐 맞겠지, 남이 해놨다는데 뭐 어제랑 맞지 않겠어? 약간 그런 느낌에 좀 가깝다는 거죠. 혹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관점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주목해야 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일부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분모예요. AD-FC.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행렬식 혹은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파트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렬 ABCD의 행렬식이 이거인 거는 그냥 결과예요. 수식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게 정의가 되려면, 즉 역행렬이 정의가 되려면 AD-BC가 0이 아니어야만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수식의 연산의 결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연산을 기준으로 한 얘기를 차포 다 떼고 얘기하자면 다음인 것 같아요. 행렬들을 생각을 하자. 일단 여기서는 물론 2 곱하기 2 행렬만 생각하는 거지만 뭐 n by n이라고 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는 걸 사실 저희가 알고 있죠. 그냥 직관을 위해서 2 곱하기 1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행렬 ABCD의 역행렬은 AD-BC분의 1의 모시기로 생겨 있는 거가 역행렬이 된다, 구행 관점에서. 그래서 이 역행렬이 주어지려면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예전에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0분의 1이 정의가 되면 0을 곱해주면 서로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는데 어떤 수랑 0이랑 곱하면 0이 돼야 되니까 1이 0이 되는 것만 허용이 되는 세관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AD-BC가 0이 아니면 방금 한 행렬이 잘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 때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겠네 하면 그냥 수학적으로는 오케이라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혹시 여기서 생각해서 어쩌라고 이상의 생각이 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쩌라고라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요. 별로 재미없다 이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가 아, 너무 재밌고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분 한 분이나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호도하는 게. 물론 지금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행렬에 역행렬이 요따구로 생겨 있으니까 지금 이게 주어지려면 여기가 0이 아니어야 해서 이거를 행렬식이라고 부르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연산의 관점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고 접해본 적이 있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여기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재밌는 분 한 분이라 있어요.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다 드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포인트가 정확해요. 이게 어쩌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이 정서가 만약에 드신다면 이거는 렌즈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제가 다시 그 나는 솔로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으로 예를 그냥 든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거를 보는 어떤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보는 렌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와,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너무 별로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대비해가지고 보실 때 지금 저희가 본 군의 관점에서 행렬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이나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제 지금 관점 이해 가시어요? 그러니까 군의 관점을 가지고 행렬이 설명이 된대요. 실제로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걸 가지고 유도가 됐으니까. 하지만 어쩌라고 이상의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공감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듣고 근데 결국 뭘 묻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저희는 그 렌즈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렌즈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 관점을 달리한다라는 게 또 다른 수학적 관점으로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수학적 관점이 아닌 뭐 다른 그 외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경험들로부터 어떤 지금 하신 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덧셈 곱셈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문수를 하면서 저희가 덧셈이랑 곱셈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렌즈를 부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렌즈를 부여한 방식으로 함수의 합성도 연산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처음에 접하셨을 때는 조금 신선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수 법칙을 봤을 때도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좀 만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나?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럼 새로운 걸 꺼낸 적이 있습니까? 아, 없어요. 전부 다 저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대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죠. 덧셈을 보는 방식을 바꿨고요. 네, 저도 이거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공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약간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연산을 가지고 지금 행렬에 대해서 보니까 무맥, 무색, 무취, 무맛, 노잼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보통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수학은 사칙연산만 알면 되라고 하는 그 사칙연산이 저희가 직문수에서 나누었던 그 결의 사칙연산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결인 걸 아시죠? 저희는 이때까지 적어도 오늘을 제외한 이때까지는 제가 약을 어떻게 팔아왔냐면 사칙연산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의 관점에서 약을 팔아왔다가 오늘 제가 슬쩍 관점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별 재미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공감이 가고 교감이 가면서 아, 이거지. 이 느낌을 저희가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직무수 하면서 그래 여기 계신 분들 여기까지 지금까지 들어오고 계신 이유는 그 관점에 대해서 적어도 공감하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보편성이 어느 정도 수학계에서는 호도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갖고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박준 선생님. 이게 전 사실 되면 왜 되지 싶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아 뭐 함수 합성이니까 막 역행렬하면 뭐 되겠지 이런데 함수도 역함수가 아무 때나 없는 것처럼 행렬의 역행렬도 아무 때나 없는 것 같은데 그 둘이 무슨 상관은 있나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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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연스러운 짜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짜증을 사실은 각자가 느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산을 재미없고 지루하게 보자라는 거를 공감하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좀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아 이거 나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라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들을 주관적으로 감상하시면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감하시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문수를 들어오시기 전에 수학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여러 견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친하지 않게 느끼시는 혹은 지루하게 느끼시는 혹은 그냥 문제풀이로 느끼시는 그런 결들이 수학의 본연의 특징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봐야 되는 관점을 봐야 되는 방식대로 안 보고 있는 걸로 인한 것이냐 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수학이 재밌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지금 보아야 되는 대로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전 단지 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 만약에 선형대 수학이라는 어떤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오늘 설명한 대로 했으면 저라면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세상에 재밌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 비싼 주말에 제가 미쳤다고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를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런 거라면 저는 수학 따위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너무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강성 선생님. 제가 행렬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정석으로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행렬은 그냥 숫자를 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선형, 연산 이런 거 당연히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행렬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특별히 그 이렇게 대각성분만 1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행렬에다가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역행렬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때는 뭐 거의 2바 2밖에 안 다루니까. 그런데 뭐 AD-BC가 0이면은 이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참 주입식으로 기계적으로 배웠었는데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되게 특이하고 멋있는 스킬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고 그런 거를 배웠었는데 대학교 가서 그 선형대수를 들으면서 약간의 그 그러니까 아하 모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은 행렬식이 0이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행렬이 R2에서 R2로 가는 건데 행렬식이 0이 되면은 R2에서 R2로 가는 함수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벡터 공간, 그때는 사실 제가 공대에서 선대를 들었으니까 벡터 공간도 아니었죠. 그냥 R2에서 R2 또는 R3에서 R3로 가는 어떤 행렬이 있는데 만약에 이 행렬의 행렬식이 0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함수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닌 행렬과는 어떤 그 비헤이비어의 차이를 보일까? 그런 관점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 약간의 조금 그 소름까지는 아니고, 소름보다는 약간 그런 그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냥 연산의 관점,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지라는 게 그렇게만 보면은 재미없다는 것도 그 공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더 있으면 듣고요. 네, 유 선생님. 네, 저는 그냥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다르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냥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영화인데 수학 영화는 아니죠. 수학자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겉으로는 함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하 문제인 걸 내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랑 좀 결이 다 있다고 보는 게 요즘에 저 징계순환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 내용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연산을 기준으로 저는 보는 것보다 이것들을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것들이랑 연결해서 보는 쪽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적으로 이게 그 알트 공간 좌표 변환이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할 때 행렬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저한테는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라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행렬식이 아까 영어로 나누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도 선생님. 죄송한데 좀 잘 명확하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소재 선생님 먼저 듣겠습니다. 음소거, 네, 네, 꺼주십시오. 이 뭘 알아야지, 뭘 함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재미가 있는 거인지 없는 거인지 자체를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결이 섞여 있는 사실 지적인데 이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느 거랑 섞여 있냐면 네, 일단 내가 전체를 다 쥐고 있고 거기서 뭔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것랑 섞여 있는 건데 그게 yes and no거든요. 그게 약간 그 얘기는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김도환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듣고 그다음 박전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행렬을 연산의 틀로 보는 것을 재미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행렬의 연산 말고 다른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렬 엔트리들은 다 그냥 뭐 스칼라 값들이고 저희가 아는 거는 행렬끼리 하는 거는 덧셈이랑 저희끼리 정의한 곱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연산 말고 다른 거 어떤 걸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선형 변환 뭐 그런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역행렬을 말할 때 행렬식이 분모로 들어가 있는데 또 행렬식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런 걸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분모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역으로 여쭙고 박전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 아시죠? 물론 이제 그 근래 작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1이나 2 같은 거는 굉장히 명작으로 다들 이제 인정을 했었잖아요. 다들 매트릭스 오프닝 장면 다 아시죠? 숫자들 따라라라 내려오는 그 장면. 정말로 그 장면 볼 때 숫자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기계 문명의 어떤 침투와 뭔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런 엄한 생각하고 보세요? 저는 숫자의 나열로 보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혹시 계시면 좀 그 얘기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가 분명히 다르게 보고 있죠. 일단 그냥 똑같은 숫자인데 그냥 찌르륵 내려온 거 가지고 뭔가 의미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박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그 이우철 선생님이 직선으로 선형대수의 어떤 그 행렬을 보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셔서 저도 공감과는 반면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 행렬 선형함수가 직선이 뭔지도 사실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직선이 돼야 되는 당위를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직선으로 보면은 마음 편하기는 하는데 그게 왜 직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직선이 되는 조건이 뭔지를 말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타당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지 사실 한 번도 정당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직문수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당화를 안 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우기는 선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정당화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당화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거는 백만번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김도환 선생님 손 계속 들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예. 자, 더 혹시 있으시면 좀 더 듣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느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대학원 공부들. 그리고 어떤 커리어상 공부들을 꼭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꼭 커리어가 꼭 어떤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지고 학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모종의 이유들을 가지고 다들 각자 공부를 하시려고 지금 이런 엄한 채널에서 엄한 쌉소리들을 지금 주말에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좀 그 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우르사 아저씨의 그 파란색 요 짤 아시죠? 저는 그거를 원해요. 저는 공부냐 아니냐 이 느낌 말고 어떤 것들 보다 보면 그 고구마 100개 먹은 그 느낌 아시죠? 저는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고집을 좀 부리고 싶은 정서를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느낌 말고 약간 그 우르사 아저씨 딱 등장하셔서 딱 그 느낌을 딱 받으면 저는 그때 좀 뭔가 좀 알았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편안함을 좀 느껴요. 아 이거지. 이거지.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어떤 나눈 로직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면 저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의미를 이미 읽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제가 알아서 그 의미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읽고 있는 가운데 그냥 맞는 말들만 그냥 어떤 이제 그냥 듣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수학적인 톡을 듣다 보면 그런 상황들 사실은 적지는 않지만 그건 제 어떤 내공이랑 상관이 있고 그래요. 자, 여튼 그럼 이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어떤 얘기는 하신 분이 없냐면요. 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 라는 지적을 하신 분은 지금 단 한 분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아? 군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고, 그래서 역행력 유도했고, 다 됐네. 너무 만족스러워. 아, 아름답다. 한 분도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없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넓으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느 시각들을 갖는다고 보면 되냐면 이런 시야들을 대수학적 시각이라고 해요. 연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형태들을 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가 형태가 어떤 쉬우니까 어떤 이런 게 좀 뻔하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형태가 굉장히 비자명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형태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제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사실 까다로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튼 다들 적어도 만족스러워 하시진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합의한 관점부터 그러면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관찰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책 내팽겨 치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뜯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행렬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행렬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R2에서 R로 가는 선형함수 를 대응해서 만들어낸 개념인 거에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다 대충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선형함수가 있는 것과 그거에 대응되는 2 곱하기 2행렬이 있는 거랑 일단 저희는 같은 걸로 여기고 있어요. 이걸 혹시나 사용대수를 엄밀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어떤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어떤 이제 벡터 공간 구조로 같게 사실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튼 근데 적어도 저희는 얘가 뭔지는 적어도 그림을 알고 있어요. 그림을 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일단은 얘는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내뱉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인풋을 하나 받아서 아웃풋을 하나 내뱉는 게 기본적 함수고 그게 뭔지도 직문수에서 한 차례 어떤 집합으로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죠. 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기, 어떤 이 행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애시장초 여기 계신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정서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2행렬에 대해서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이 실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요. 그러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쏘는 그 맵을 사실은 상정한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쓸 거 같다는 거예요. 그거가 각자가 다 공감이 가시냐라고 묻는 걸 포함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보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사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제가 노트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x, y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우르사 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냐면 R2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좌표평면을 그려놓죠. X축과 Y축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런 뭐 이렇게 어떤 점으로 보든 화살표로 보든 이런 게 하나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아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또 하필이면 꼭 언제나 일사분면에 닿아요. 그게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유는 없지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저희 마음의 방어 기제 비슷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x, y 좀 불편해. 근데 x, y를 이렇게 R2에다가 1, 3에 딱 찍어야 그래 이거지. 내가 이건 좀 아는, 약간 지금 저희가 이미 어떤 관점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보는 관점이 연산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혹시 보시겠죠? R2를 그려놓고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닷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 그림을 보는 게 직관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연산으로만 보려는 관점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연산은 뭔지 저희 다 알고 있다고요. 벡터합도 뭔지 알고 스칼라업도 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다른 관점을 틀려고 하는 거가 지금 저희가 이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다 상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전 보편성의 여기서는 호도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난 당위로서 말씀드리는 건 계속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방식들은 다, 개성들은 다 다른 거지만 그럼에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좀 그래도 마음에 조금 편해졌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각각들의 인풋들이 있으면 각각의 인풋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것들을 F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 이 점은 뭐 이렇게 옮겨주는, 그래서 여기서 A, B, C, D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각각의 화살표들을 뭔가 적당히 조정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세요?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끌게요. 제가 그러니까 각자 내면에서 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벡터가 이렇게 R2에, 그러니까 지금 정역도 공역도 다 R2예요. 거기서 하나를 찍어요. X, Y를 찍어요. 그러면 이게 F를 가지고 옮겨요. 그러면 또 다른 화살표가 생기겠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생기는 방식은 정확하게 A, B, C들을 가지고 이게 적당히 조절이 될 거예요. 어떤 방향도 바뀔 거고 크기도 바뀔 거예요. A, B, C, D의 그 값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보다는, 아까 고구마 한 100개 먹는 느낌으로 좀 들으셨다고 한다면 고구마 좀 그래도 덜 먹는 느낌처럼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조금? 조금 그래 이건 좀 그럴듯하지, 이런 느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보도록 만들고자 하는 건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아까 관점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아까 관점에서 그래 구대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이렇게 봤으면 굳이 좌표평면 도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주관적인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싶다의 정서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관점을 바꾸고 싶은 것일 뿐.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아까 걸로도 다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 맞아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욕망을 느끼냐면, 욕망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지 욕구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있었던 해결식의 꼬락서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 그림으로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비록 수식 레벨에서는 저게 맞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저 따위로 설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 직관으로 설명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타당하면 오히려 수식 같은 건 저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수식은 필요하면 다시 보면 되니까 찾아가지고. 뭐 시험 보는 게 아닌 한에는.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역행렬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 그림에 대응해서 보면 어떤 일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보편성의 호도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어떤 거를 봐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걸 꼭 수학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 작품 볼 때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걸 하다 보면 이 느낌이 아닌데 이런 느낌들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혹은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되게 바쁜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지금 이제 저녁까지 직문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굉장히 재밌는 제가 드라마 요약을 어제 보고 잤거든요. 한 2시간짜리. 보통 제가 드라마 보면 딱 찍찍찍 그때 보는데 쭉 다 보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후회하면서 새벽에 일찍 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 이제 보는데 묘하게 이게 재밌고 공감이 갈 때가 있잖아요. 보통 안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근데 봤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감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둘 중 하나죠. 이 대상이 별로던가 아니면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관점이 별로던가.
근데 만약에 대상에 대해서 아직 별로라고 판단하는 걸 적어도 유보하고 싶은 정서라고 한다면 내 관점을 뭔가 바꿔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렬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리슬쩍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하는 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할 얘기는 기하학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거 이전에 약간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어떤 필요하면 대화를 조금 하고 가고 싶어요. 수학은 어렵다. 수학은 재미없다. 수학은 재미있다. 이 얘기들은 다 어떤 거냐면 저는 다 틀린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재밌는 거라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재미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여기 어느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 이상도 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굉장히 큰 오해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그러면 잘하는 어떤 천재들은 어떤 것이냐? 뭐 굉장히 IQ가 한 뭐 세 자리인지 아니면 430인지는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 적어도 나는 아닌 어떤 이상한 외계인과 같은 종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머리가 좋은 것이겠느냐? 아니면 뭔가 그 어떤 관점들을 찾아낸 것이겠느냐? 그것도 일종의 사실 스킬셋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관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적어도 나보다 탁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냐? 다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발레들이 세상에는 많고. 그렇죠? 자, 약간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뭔가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 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겠다. 요것들을 좀 공감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불교적인 관점이랑 좀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객관적인 선과학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누리는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학이 재밌다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수학도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 자, 그 기하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코멘트나 어떤 디스커션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듣고요. 수학에 대해서 어떤 그 감상하는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론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고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철학이 생각이 나서 지금 같은 결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강정호 선생님. 저는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하면 머릿속에 직선이 먼저 떠오른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삐딱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R2 공간에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내가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을 이게 그 리니어한 눈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넌리니어한 눈금을 갖게 만듦으로 인해서 직선이 아니지만 직선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직선이라는 것도 그 내가 공간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그 제 질문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일단 이런 관점이 실제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게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매우 좋은 지적인데 실제로는요 직선을 ax 플러스 b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놓여 있는 공간이 이제 그 공부를 어떤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단어를 쓰면 그 전체 집합을 그때는 앰비언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는 맞아요. 근데 그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공간이 사실은 그래야 되는 당연히 세상 전체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휘어져 있는 공간들에도 직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냐? 있어요.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방식은 뭐냐면요. 그 기찻길의 선로를 가지고 이게 비유클리드기하의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인데 이게 사형기하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 생각의 기본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선로를 볼 때 저희가 벡터 공간, 평평한 공간에서 상정하는 방식은 두 평행선은 만나면 안 돼. 이게 평행선 공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한점의 기준에서 보면 무한점에서 만나잖아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로컬한 데서 보면 이 선로가 만약에 평행하다 만나면 안 되는데 제가 무한점을 기준으로 무한점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분명히 그 무한점은 그 공간 안에 없다고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는 어떤 R2가 있어요. 이걸 여기서 R2로 보는 거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위상 공간으로서 본다고 말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거기다가 무한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이 공간에 놓여져 있는 점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말이 이해가시나요?
이건데 내가 이 무한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 두 개가 이 R2에서 놓여져야 되는 이거가 이렇게 합쳐진 데에서는 휘겠죠.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제가 지금 어떤 구라로 뻥치고 있는 것은 공간을 저희가 벡터 공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그 선에서 속여도 큰 어떤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라는 어떤 노선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유클리드 기하를 사실 상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됩니다. 네, 이솔재 선생님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 관점이라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선에서 공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 내가 결국에 못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를 넘어야지 다른 절차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필요하면 길게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 하겠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조금 주고받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적지 않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질문하신 어떤 관점은 약간 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수학을 초신자로서 알아가려는 입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거가 깔려 있는데 사실 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경우는. 근데 오히려 진짜 문제는 어느 경우냐면 수학의 전문가로 가는 선에서의 어떤 수학과 대학원생들을 이 경우는 각각의 분야들이 너무나 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정하더라도 세부 분야를 정하면 기본적으로 책이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지도교수가 어떤 계급 풀면서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5년 동안 2000페이지짜리 책을 마스터해 오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지도교수가 계급 풀고 하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느 결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인지 그리고 그 어떤 정서의 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겪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그래도 거기서의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통 어떤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채널에 최근에 공지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은 어느 어떤 성인이란 건 어떤 거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제 어떤 그 교육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이랑 기하를 빼겠다. 이게 성인들이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만 어떤 수학자로서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그 일단은 어떤 거냐면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바뀌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객관적으로 알았어야 됐던 거, 저 세대에서 객관적 이거 계속 너무나 당연한 말로 어떤 원튼 원치 않든 바뀌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작은 걸 수도 있겠고 큰 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한테 익숙한 단어는 뭐 6차 교육 과정, 뭐 7차 교육 과정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들도 저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질문의 결에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질문하는 거가 나한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사실은 마법의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내가 쪽팔리게 이런까지 물어봐도 돼?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게 마법의 단어가 뭐냐면요.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무식한 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어떤 화자한테 그 어떤 그 방어벽을 풀어버리는 게 딱 되어져요.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뭐냐면요. 기준은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해야 되는 객관적인 당위로서의 지식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은 내가 불편하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불편한 거는 지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나는 그런 슬쩍 운을 띄우면서 상대방의 어떤 쉴드를 슬쩍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 한다는 게 지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말을 하는 그 결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네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설명한 결에서 선형대 수학에서 행렬을 군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군이라는 관점에서 역행렬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적히고 그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적히더라. 저는 만약에 제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무리해가지고 내가 무식해서 저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저는 너 개소리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딱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 너는 그따위로 설명하면 상대방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네가 설명을 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그걸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가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이 이게 그 어떤 듣는 어떤 청중들을 고민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저는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도 어떤 맥락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래요.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느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맥락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문수라는 맥락을 전제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군이라는 맥락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군을 전제하는 거지 군이란 지식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른 맥락의 수학을 얘기하면 군이랑 뭐 알바노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전제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순간에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이 맥락에선 대화하는 것이냐가 확인이 되면 어떤 것들 몰라도 일단 그 맥락에선 좀 제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보편적으로 내가 뭐를 일단 적어도 알아야 되냐 이거는 아니고 언제나 어떤 게 맞냐면 아 죄송한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은 제가 사실 무식한 말일 수 있는데 하면서 내 불편한 것들을 던지는 거가 언제나 정답이에요. 그리고 학자들끼리 대화할 때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각자 영역에서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무식한 말들을 주고받는 거가 실제로 학자들의 대화일 수밖에 없어요. 내 대화를 완벽하게 알아듣는 사람 지구상에 아마 세 자리가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왜냐하면 어떤 논문을 써도 이 논문 읽는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에 압도당해서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발언권을 잃지 마시고 이게 그 자, 이렇게까지는 좀, 이 얘기는 조금 세게 얘기를 좀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이 선에서 필요가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대화를 좀 하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가 캘리포니아 시간이니까 현재 시각이 그 저녁 6시 52분인데, 제가 오늘 그 기통을 못했어요. 근데 3시부터 4시까지 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오레곤주에서 온 어떤 연사가 있어서 어떤 톡을 들었는데, 저랑 한 분만 신나게 질문하고, 다른 분들은 다 조용했어요. 근데 그 왜 조용한지 대부분이 물론 다 각자 이유가 있고 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에 가깝냐면 무식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커요. 내가 하는 말들이 쌉소리로 여겨지지 않고 싶은 것들이 특히나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좀 세게 하는 게 어떤 특히나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좀 세게 레코드를 남는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학부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본인들이 아는 게 거의 뭐 예를 들어 수학 전공이나 그러면 수학 전체를 다 아는 듯한 거의 지구 정복할 듯한 느낌들을 받고요. 석사쯤 되면요. 슬슬 스스로가 뭔가를 모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아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속된 말로 족밥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좀 받는 단계가 있고요. 박사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냐? 아, 남들도 모르는구나. 이거를 받고요. 또 우스갯소리를 거기서 한 명 더 하잖아요. 교수들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어차피 남들 모르는 거 아니까 우기면 된다. 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뻔뻔하다는 게 어떤 꼭 비단 윤리적인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슈퍼컴퓨터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어떤 거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걸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불편하게 보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단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면 쪽팔릴 것 같은 그 정서. 근데 오히려 그 정서는 공부가 깊어지면 포기가 되어지는 점에서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던지셔도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요. 판단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지. 나도 내 경험과 내 삶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갑을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 사람을 피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가 지금 한 얘기의 맥락에서 혹시 할 얘기도 있으시면 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임성 선생님. 어, 막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려는 건 아니고 듣다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까 조건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오늘 그 오리건인가 제가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연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조건희 선생님과 또 한 분만 굉장히 열심히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다큐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되게 질문 안 하는데 서양 가면 막 다들 무식한 질문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다들 질문을 막 그냥 거리낌 없이 한다. 이런 인식이 꽤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자라왔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미국에서도 그 다들 약간 뭐 물론 각자 이유가 있겠죠. 아예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 물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제가 알던 미국에서는 이런 거 전혀 그냥 무식한 질문 다 생각 안 할 그 거리낌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약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답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영 선생님 말씀으로 넘어가면 케바케예요. 그래서 일반화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오늘 그랬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의 어떤 특별한 연사와 특별한 토픽에 대해서 그냥 오늘의 반응이 그랬다까지 주장하는 거고 세미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깔고 가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결에서 어떤 얘기는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얘기가 좀 더 맞겠다. 아까 이솔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러면 수학과 대학원 예를 들어 박사과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박사과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퀄리파잉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요. 학교들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 용도가 뭐라고 그러면 이 퀄리파잉 이그잼의 그런 과목들이 보편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적어도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소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결이랑 맞닿아 있는 과목들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들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오늘 세미나 같은 자리에 다 있는 거겠죠, 아마도. 너무나 당연히. 적어도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들어온 자리들은 아니니까요, 박사과정으로서. 그러면 1시간 톡을 하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보편적인 지식은 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처음에 3분에서 길면 10분, 1시간 중에서 3분에서 10분 동안에 하는 말을 인트로를 알아듣는 게 저는 그 보편 지식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보편 지식을, 그러니까 적어도 수학 박사 정도 하려면 학사 4년에 보통은 요새 석사들 다 하니까 그 석사 한 2년에 보통 이제 퀄리파잉 이그잼 한 2, 3년 정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10년 정도 수학으로 밥 벌어먹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서 그러면 1시간 톡을 들으면 그게 10분이나 쓸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시간 톡이면 나머지 50분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수학자가 아까 어떤 나온 맥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문제 푸는데 보통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요약을 하는 성격이죠. 그리고 분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프로젝트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거를 1시간 안에 아무것도 그걸 안 해본 사람한테 요약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느낌이야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말 이해 가시나요? 그걸 알아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게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언어는 소통이 어느 정도 설령 된다고 해도 그 경험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과 실질적인 것들을 1시간 안에 전달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요. 어떤 큰 그림만 전달이 돼도 다행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그런 거 이상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불편한 포인트들마다 대화를 디스커션 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남영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내가 불편한 거를 기준으로 삼으라. 그리고 보편적인 지식이 그거에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딱 학부를 마친 대학원 레벨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학부도 아닌 사람들, 이 여기 직문수에서는 그래도 지식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불편함조차 생기지가 않아서 불편함 자체가 생기려면은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학부 시절 좀 떠올려 봤을 때 교수님 생각이 잠깐 났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조차도 뜨끔할 정도의 질문이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교수님이 결국에는 대책을 내린 게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미리 예습을 해와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그 렉처 노트를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다 미리 읽어오게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수업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그 예습을 하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학생들이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예습 없이 딱 들어갔을 때는 새롭다. 신선한 부분들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지점이 있다. 그런 감정조차 아예 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좀 예습을 하고, 그래서 그 직문서 시간도 최대한 렉처부터 미리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오늘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집중은 그래도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그 반론이라고 하면 그 지금 이제 직문수가 이제 3기까지 진행이 온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현재까지 해온 입장에서 저는 딱 한 가지 읽고 있거든요. 뭘 요구하는지 다 아시죠? 수업을 듣고 슬랙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TA께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라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매주 글 한 편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얘기를 계속 성토해도 잘 안 돼서 지금은 그냥 하자. 그냥 뭐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안 하시죠. 다들. 그쵸? 근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각자의 선택이고 그리고 예습이든 공부든 하면 되죠. 레코드분도 다 남아 있고 노트도 다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딱 요구한 건 어디까지냐면 직무수 내용을 따라오는데 필요한 것은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남겨라. 예요. 그리고 오늘 한번 얘기한 것들 한번 다시 보세요. 저희 지금 이 얘기들의 어떤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저희 지금 군 다 뭔지 알죠? 안다는 거가 어떤 느낌들을 다 갖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들 다 있으시죠? 군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지 하는 느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뭐 행렬곱, 함수합성 뭐 비슷하네 알지 그런 느낌들은 적어 받으시죠? 물론 정말로 깊게 아느냐 당연히 다른 얘기라는 거 저희 알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맥락들은 저는 분명히 다 얘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슬랙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해왔다고 저는 믿어요. 안 대화가 되어서 문제이지. 적어도 저희가 직무수에 참여하는데 어떤 예습이나 공부가 덜 필요해서 부족해서 그런가? 그거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문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공부들을 더 뻗어나가서 하는 거는 그건 또 하면 되는 거지만 그걸 또 직문수에 끌고 와서 다른 분들한테 부담으로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남기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얘기들을 일련의 얘기들을 한 다음에 각자한테 조금씩 울림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 울림이 군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수학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좀 관심이 좀 간다. 약간 좀 그거면 이 시간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문수를 하고 나니까 나는 집합론의 공리가 뭔지 알겠고 선형대수가 뭔지 알겠으면 함수의 합성의 군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알겠으면 가우스랑 갈로아, 아벨, 리만이 무엇을 했는지 알겠으면 통기학을 왜 기하학으로 볼 수 있는지 알겠어. 와, 이거는 글쎄요. 전 그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다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네, 좋습니다. 강성원 선생님. 저는 아까 뭐, 멍청한 질문,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약간 그런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질문을 뭐 적지 않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학의 즐거움, 여기 슬랙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질문은 그냥 뭐 그냥 답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만약에 어느 부분이 막혀 있다. 그럼 그 부분 내가 뚫어주면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연결하는 방법 알려주면 되는 건데 제일 난감한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 제일 난감해요. 예를 들면 뭐 대학 물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왜 공이 날아갈 때 포물선이 되냐라던가 아니면 왜 등가속도 운동은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하냐 이런 질문은 그냥 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력이 왜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 받으면 저는 헉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인데 그 당연한 부분을 콕 찌르면은 일단 일단 머릿속이 갑자기 싹 막혀요. 잠깐만, 이거 뭐지? 나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이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런 스킬이 필요한 질문들은 솔직히 제가 답을 안 해도 그냥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부분을 핵심을 이렇게 쿡 찌르는 그 질문이야말로 저는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뭔가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질문을 받지만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러우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쪽팔린다 그런 정서를 조금이라도 덜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남겨봤습니다. 조금 비틀어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제 학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떤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좀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쪽팔려도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보상이 모든 의미에서 그 쪽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적인 외적인 보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쪽팔리만 하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끝을 낼 거냐면요. 어떤 고구마 먹은 느낌들은 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역행렬 유도된 거, 그,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각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알바로 누군가한테 역행렬 유도하는 거 누가 해주면 돈 준다. 이러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링 적당히 해가지고. 그쵸? 그거는 뭐, 하면 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오늘 어떤 얘기를 어떻게 끝내고 싶냐면 관점 하나를 그냥 섞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게 하는 가운데 끝낼 거예요. 오늘 얘기 끝내는 그 방식 자체가.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공감한 건 어떤 거냐면 R2에서의 어떤 포인트 혹은 화살표로 지금 이 사항들을 보는 거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공감을 했고 그리고 행렬을 곱하는 행위가 선형 함수를 지칭하는 의미로서 뭔가 벡터를 뭔가 적당히 조율해주는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관점들이 이미 시각화해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기하학이라는 거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기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그랬을 때 약을 한번 오늘은 쳐봅시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자 어떤 약을 좀 치고 싶냐면 도입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거예요. 오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렬이 있다고 해요. 행렬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이 선형 함수를 만드는 거가 행렬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x, y에 붙어 있는 a랑 b랑 c랑 d를 포인트로서 R2의 포인트로서 이렇게 찍는다고 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이 주장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노트에서 증명을 해놓기는 했는데 오늘은 팩트로서 받아들일게요. 오늘은 팩트로서 어떤 걸 받아들일 거냐면 행렬식 AD-BC라는 식은 이 두 가지 변을 평행사변형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어떤 그 사인드 에어리아라고 불러야지 맞지만 이것도 뻥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의 의미가 라고 구하면 대충 맞고요. 그래서 AD-BC가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라는 거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관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왜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냐? 이게 왜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냐면 그러면 저희가 언제 AD-BC가 0이 되냐라는 아까 그 질문 있죠. 역행렬의 입장에서. 그 얘기는 이 지금 면적이 언제 0이 되느냐. 즉, 두 화살표가 있을 때 두 화살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영역이 AD-BC이면 이 영역이 언제 0이냐면 두 벡터가 서로가 평행할 때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슬쩍 바꾸고 있는 거냐면 A, B, C, D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선형함수를 만드는 그 행위에서 언제 우리가 역함수를 찾을 수가 있느냐 혹은 역행렬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행렬식이 0이냐로 보는 여하를 지금 어떻게 관점을 슬쩍 바꾸기 시작했냐면 A, B랑 C, D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고 그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AD-BC라는 이상한 쌉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0이라는 건 뭐냐면 A, B랑 C, D가 면적을 만들지 못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때는 언제냐면 A, B랑 C, D가 서로가 평행해야지만 말이 돼요. 만약에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차원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즉, 그러면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라는 거를 저희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기하학적인 대상을 하나 데리고 와서 전혀 다르게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얘기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어떤 개념들을 슬쩍 끌어들인 거냐면 아까 그냥 이거 분모에다가 AD-BC가 나왔고 그거 뭐 영인 여하를 본다. 이거를 좀
똑같은 대상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을 투여해가지고 보려고 하되 지금 AD-BC라는 거를 평행사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것과 함께 좀 다른 생각들을 다시 하기 시작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까 수식으로 다 비록 얘기를 다 끌어냈지만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서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면 저희는 지금 새로운 렌즈를 도입을 하되 그 렌즈 자체가 있는 대상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AD-BC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자? 기하학적으로 편의사방의 면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봐야 된다는 당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금 볼 생각을 하니까 기존의 어떤 대상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는 거가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러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르게 봐야 되는 방식, 다르게 보고 싶은데 다르게 보는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보인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점들을 확대해 보고 싶거든요. 그냥 오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AD-BC의 어떤 그게 뭐 평행사변이 된다. 그냥 이렇게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불평등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라는 것들을 적어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기술을 하고 싶으시대요. 어떤 분들은 통계학 박사를 하고 싶으시대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수학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싶으시대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의학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어떤 수학의 요긴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뭔가 적어도 취미로서 적어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 모든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보이는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또 다른 회색지대로 가게 되고 그런데 이 관점 하에서 어떤 일들이 사실은 벌어질지가 사실은 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떡밥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기하학의 얘기들은 그 19세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유클리드 원전이 기원전 3세기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리만의 시대에 오기까지 이게 19세기니까 한 200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2000년에 걸쳐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방식 자체가 깨지는데 그만한 어떤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선입견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어떤 보는 렌즈가 타당하다는 거에 대한 의심. 이게 깨지는 데 한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깨졌냐면 이렇게 했죠. 19세기에 리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어떤 공간 자체를 어떤 이제 벡터 공간 우리가 지금 보는 공간을 안 봐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고 물론 리만만 이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3명 정도 있어요. 유클리드의 창시자들은.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그 누구야?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술하고 그래서 어떤 빛은 휜다라는 쌉소리를 짓거리고 그리고 이거를 100년 후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검증한 결과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게 어떤 보편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과학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에서 검증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은 한 5분, 10분, 1년, 그리고 10년, 사실 10년도 짧아요. 패러다임이 어떤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인간은 잘 몰라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을 이제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떤 지식을 그냥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오늘 현재 삶을 살고 미래를 어떤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관점들을 나는 보아야 되느냐. 지식을 단순히 얘기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매개체로서 저희는 이런 직문수의 어떤 수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엄한 쌉소리를 하나 등장시켰다. 뭐냐면 AD-BC를 평행사변의 면적으로 보자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등장시켜서 그게 영인 여하가 두 벡터가 어떤 이제 평행한 여하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고구마 먹으신 상태일 수 있지만 뭔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일단은 그 정도 여운으로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들은 직문수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잠깐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얘기들 충분히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양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AD-BC가 두 개의 벡터가 등장했을 때는 아직 양이 안 나왔고, 그런데 제가 AD-BC의 넓이를 말하려면 확실히 양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AD-BC가 평행사변형을 만든다고 주장할 때에도 양 개념이 필요한가요?
AD-BC라는 것 자체가 저 노트를 보시면 AB랑 CD라는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면의 면적이라는 양 그 자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행렬 ABCD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렬에 역행렬이 있다는 어떤 의미냐면 ABCD가 하는 역할은 선형함수로서 이 벡터들을 조정해 주는 게 ABCD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역행렬도 똑같은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거 두 개가 각각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ABCD랑 그 대응되는 것들이 이 조정하는 방식이 ABCD가 평행사 변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래야지만 여기 주어진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ABCD가 서로가 독립적인 디렉션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X랑 Y를 쏘는 방식들이 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겠고 이건들은 다 해석의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양으로 떨어뜨린 것 자체는 지금 뭔가 기하학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실제로 다음 노트에서 어떤 유도도 해놨고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 더 듣겠습니다. 네, 유 선생님. 네. 저는 아까 그 직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래서 직선이 아니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직선이 아니어도 행렬식이 갖는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AX 플러스 BY라는 1차식을 기준으로 계속 봐서 직선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형태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이라는 2차식의 형태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행렬이 갖는 그 특성이 바뀔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런, 이런 생각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그거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여러 관점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선형대수를 바라보는 이제 무지개 정리라는 관점을 향해서 사실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본다는 건 어떤 뜻이냐? 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고유치 얘기들이 됩니다. 이 얘기들은 어떤 선형대수 전체에 걸쳐서 이제 당분간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제가 동문서답으로 말씀드릴 건 알고 있는데 약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도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방금 그 분명 그렇게 저런 공식 이제 평행사변형 그냥 보고 나서 저희 그냥 쉽게 아는 방법 있잖아요. 이제 수직선 내려서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 나온다. 중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를 했어요. 하고 AD-BC가 같다. 물론 이거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두 개를 이제 그 이제 길이로 쓰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루트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니까 되게 좀 깔끔하지가 않고 오른쪽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같나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쓰기보다는 특히 고등학생 때는 더더욱 신기하다. 근데 두 개를 연결시킬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걸 좀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 생각을 안 해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방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수식을 연산을 가지고 전개해서 역행을 다 얻었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좋지가 않았어요. 좋다 이거예요. 사실 말은 어쩌라고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AD-BC라는 대상 자체를 그냥 어떤 그 단순히 어떤 그냥 수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상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제가 실제로 이 함수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형함수로서 옮겨주는 것으로서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웠고 그 관점하에서 뭔가 ABCD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도입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좀 역설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오늘 호소하고 싶은 거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이게 뭐죠? 그래서 이게 이론 물리랑 특히나 이제 그 순수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시가 아무리 똑같아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론들은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거든요. 다 각자가 고유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한 어떤 예시, 그것들을 그 보는 관점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르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좀 조금 어떤 붕 뜨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 기하학적 얘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명확해지리라고 여깁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요. 그, 평행선을 두 개 그었을 때, 그 한 점에서 무한으로 갔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게, 그, 공간이 휘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게 뭔가 선형대수가 아닌, 유클리드 기하가 아닌 그 밖의 영역이어서 그런 건가요? 공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면이 있고요. 그 평면에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한 무한점을 포함시킨 집합이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생겨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정말로 2차원 구로 딱 껍데기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을 제외하면 딱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이었던 거는 안 만나지만 이 무한점을 집어넣은 데서는 딱 만나는 걸 한번 실제로 그려보세요. 만나져서 이 관점에서 보는 거를 사형기하,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라고 호칭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 렌즈는 이걸 따라서 수식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에서 그, 그 제가 토로스 뱅글뱅글 그냥 숏을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를 따라가지고 수식을 따는 방식이에요. 네, 컴퓨터 비전이나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데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기하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서형대수학 입장에. 그러려면 어떤 개념을 도입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실제로 저희가 크기와 각도와 같은 개념들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것이냐?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하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똑같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막연하기 그지없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리만의 어떤 수학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분들 인내가 필요하시면 조금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